세계에서 해안선이 가장 긴 나라가 자기 바다 밑을 못 보고 있습니다. 캐나다 이야기예요. 태평양, 대서양, 북극해 세 방향이 전부 바다인 나라죠. 그런데 그 바다 밑에서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캐나다는 사실상 볼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잠수함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있긴 한데 제대로 쓸 수 있는 잠수함이 없다는 말이 더 정확하거든요. 현재 캐나다 해군이 보유한 빅토리아급 잠수함은 1990년대에 영국에서 중고로 사들인 물건들입니다. 도입 당시부터 이미 노후 상태였어요. 그 이후로도 기계 결함, 부품 수급 차질, 장기 운항 중단이 반복됐죠. 그러다 최근 몇 년 사이엔 실제로 바다에 들어갈 수 있는 잠수함이 단 한 척도 없었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과장이 아니에요. 수중 전력이 사실상 제로였던 거거든요. 잠수함은 과시용 무기가 아닙니다. 모르는 곳에서 조용히 움직이면서 상대의 동향을 파악하고 함부로 행동하지 못하게 억제하는 역할을 하거든요. 수상 전투함이 절대 줄 수 없는 종류의 전력적 긴장감을 만들어내죠. 그 긴장감이 없다는 건 상대 입장에서 캐나다의 바다 밑이 그냥 열려 있다는 뜻입니다. 북극이 뜨거워지고 있다는 말 들어보셨을 거예요. 기후 이야기가 아닙니다. 군사 이야기예요. 북극 항로 일대에서 군사활동을 꾸준히 확대하고 있어요. 새로운 기지를 짓고 북극해를 자국의 전략 공간으로 만들어가고 있죠. 중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스스로를 북극 인접국가라고 부르면서 이 지역에 대한 영향력을 키우려 하고 있거든요. 두 나라 모두 전통적인 작전 반경을 이미 훌쩍 넘어선 상태죠. 캐나다는 북극의 상당 부분에 대해 자국의 주권을 주장하고 있어요. 독서 항로가 대표적인 경우입니다. 문제는 그 주권을 뒷받침할 수중 전력이 지금 사실상 없다는 거거든요. 주장은 있는데 힘이 없는 셈이죠. 미국도 나토 동맹국들에게 방위비를 더 내고 실질적인 전력을 갖추라는 압박을 갈수록 강하게 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캐나다 정부가 내린 결론은 하나였어요.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거였습니다. 캐나다 정부가 공식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최대 12척의 신형 재래식 잠수함을 도입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원자력 잠수함이 아니에요. 디젤 전기식 잠수함인데 수온이 낮고 수심이 얕은 북극해 환경에 최적화된 설계를 원하고 있거든요. 장거리 작전이 가능하고 정숙성이 뛰어나며 적은 승조원으로도 운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산 규모만 120억 캐나다 달러예요. 우리 돈으로 대략 17조 원에 육박하는 금액이죠. 여기에 장기 유지 보수, 군수 지원, 교육 훈련 비용까지 더하면 실제 총 사업비는 이보다 훨씬 커질 겁니다. 이번 사업에는 처음부터 단순 구매 이상의 조건이 붙어 있었어요. 캐나다 기업이 참여해야 하고 기술이 이전되어야 하며 산업적 혜택이 자국으로 돌아와야 한다는 겁니다. 잠수함 한 척을 사는 게 아니라 향후 수십 년을 함께할 전략적 파트너를 고르는 사업이라는 뜻이죠. 2026년에 최종 결정이 내려지고 건조는 2030년대까지 이어지며 완전한 작전 능력 확보는 2040년대에나 가능할 거예요. 40년짜리 결정입니다. 일단 결정되면 되돌릴 방법은 사실상 없어요. 최종 경쟁에 남은 두 기업이 있습니다. 첫째는 독일의 티센크루프 마린 시스템, TKMS예요. TKMS가 제안하는 212CD급 잠수함은 세계에서 가장 정숙한 재래식 잠수함 중 하나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독일과 노르웨이 해군이 운용 중인 설계를 기반으로 하고 있어요. 연료전지를 이용한 공기 부료 추진 시스템을 탑재해서 디젤 엔진 없이도 장시간 잠항이 가능하거든요. 성능만 놓고 보면 충분히 경쟁력 있는 잠수함이죠. 그런데 독일이 진짜 팔려는 건 잠수함 그 자체가 아닙니다. TKMS의 제안서에는 잠수함 건조를 훨씬 넘어서는 내용들이 담겨 있거든요. 배터리 기술 협력, 인공지능 공동 연구, 핵심 광물 분야 협업, 캐나다 제조업에 대한 직접 투자, 심지어 전기차 배터리 공장 건설 이야기까지 나왔어요. 잠수함을 사면 유럽의 첨단 산업 생태계 전체가 따라온다는 식의 패키지 제안이죠. 독일 정부 여러 부처가 이 협상에 직접 관여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이미 신호입니다. 단순한 방산 기업의 수주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게 있습니다. 독일이 캐나다에 전기차 배터리 공장을 짓겠다고 제안했는데 정작 독일은 지금 배터리 기술의 상당 부분을 한국과 중국에서 조달하고 있거든요. 보급형 배터리는 한국, 저가형은 중국이라는 건 업계에서 이미 상식이죠. 실험실에서 소량을 만드는 것과 공장에서 대량으로 양산하는 건 완전히 다른 차원의 문제입니다. 약속과 실제 이행 사이의 거리를 잘 봐야 해요. 두 번째 경쟁자는 대한민국의 한화오션입니다. 한화오션이 제안하는 KSS 승급 잠수함은 설계도 위의 개념이 아니에요. 지금 이 순간에도 대한민국 해군이 실제로 운용하고 있는 잠수함이거든요. 탄도미사일 발사가 가능한 수직 발사 체계를 갖추고 있고
장거리 대양 작전에 최적화되어 있죠. 삼면이 바다인 캐나다의 작전 환경과도 잘 맞는 설계예요. 승조원 수가 부족한 캐나다 해군의 현실적인 문제도 자동화 설계로 어느 정도 커버할 수 있습니다. 하나오션이 진짜 강조하는 건 납기를 지킨다는 거예요. 방산업계에서 납기를 지키는 건 사실 가장 희귀한 덕목 중 하나입니다. 폴란드의 K2 전차 수백 대를 약속한 일정에 맞춰 공급한 것, 호주, 필리핀, 중동 지역에서의 계약 이행 실적이 쌓여서 지금의 한국 방산 신뢰도가 만들어진 거거든요. 고객을 구매자가 아니라 파트너로 대한다는 말이 빈말이 아니라는 걸 실적으로 보여줬죠. 속도도 있습니다. KSS-3는 독일의 212CD보다 1년에서 2년 먼저 인도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전력 공백이 이미 심각한 캐나다 입장에서 그 1, 2년은 작은 숫자가 아닙니다. 납기가 앞당겨지면 예산 낭비도 줄어들고 그 돈을 다른 전력 확보에 쓸 수 있거든요. 캐나다의 군사 전문 유튜버는 이번 잠수함 사업을 오랫동안 추적해온 인물이에요. 그는 이번 결정의 승자가 누구냐에 따라 향후 40년 동안의 캐나다 안보 구조가 결정된다고 봤습니다. 단순한 무기 선택이 아니라는 거죠. 그가 특히 강조한 건 의사결정 지연의 위험이었어요. 잘못된 잠수함을 고르는 것보다 결정 자체를 미루는 게 더 위험하다는 겁니다. 이 발언이 중요한 이유가 있거든요. 보통 이런 사업에서는 어떤 잠수함이 더 좋은가에 논의가 집중되죠. 그런데 이 유튜버는 기술 경쟁보다 시간 관리가 더 본질적인 변수라는 점을 짚어내는 겁니다. 예산 삭감, 요구 조건 하향, 정치적 타협이 반복되다 보면 결국 겉모습만 현대적이고 실전에서는 제 성능을 못 내는 잠수함 함대가 탄생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캐나다는 강대국 수준의 해안선을 보유하고도 수중 작전 능력은 약소국 수준에 머무는 처지가 됩니다. 한편 캐나다 해군 출신의 한 전문가는 독일과 한국 두 제안 모두 파트너십과 산업 통합을 포함하는 수준 높은 제안이라고 평가했어요. 다만 그는 핵심 차이를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하나오션은 훨씬 더 빨리 건조할 수 있고 독일은 캐나다에게 더 익숙한 선택지라는 거거든요. KSS-3가 탄도미사일 발사 능력을 갖추고 있다는 점에서 더 위협적인 플랫폼이 될 수 있다는 점도 덧붙였죠. 독일은 익숙함과 통합을, 한국은 속도와 실적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이 두 시각을 함께 놓고 보면 경쟁의 구도가 선명해져요. 이 결정을 단순히 잠수함 성능 비교로만 보면 안 됩니다. 잠수함을 누가 만드느냐는 기술 문제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캐나다가 어떤 공급망 안에 속하게 되느냐의 문제이기도 해요. 누가 핵심 부품을 만들고 누가 유지 보수를 담당하며 소프트웨어를 누가 통제하느냐, 이 문제들이 잠수함의 수중 작전 성능만큼이나 중요해졌거든요. 세계 해상 교역로는 더 이상 중립지대가 아닙니다. 글로벌 공급망은 지정학적 긴장이 높아질수록 언제든 무기화될 수 있어요. 유럽 방산 생태계에 편입될 것인지 아시아 제조 기반과 연결될 것인지, 이 선택은 잠수함 도입이 끝난 뒤에도 수십 년 동안 캐나다의 안보 구조에 영향을 미칠 겁니다. 그렇다면 캐나다는 어떤 기준으로 이 결정을 내려야 할까요? 비교할 만한 사례가 있어요. 노르웨이는 독일의 레오파르트 EH7 전차를 주문했습니다. 정치적 고려가 작용한 선택이었다는 이야기가 나오죠. 그런데 지금까지 단 한 대도 받지 못하고 있거든요. 반면 폴란드는 한국에서 K2 전차 수백 대를 이미 인도받았습니다. 같은 시간 안에 벌어진 일이에요. 노르웨이는 익숙한 파트너를 선택했고 폴란드는 실적이 검증된 파트너를 선택했죠. 결과는 지금 눈앞에 있습니다. 캐나다가 지금 비슷한 갈림길에 서 있어요. 군사적 필요보다 정치적 명분을 우선시하는 목소리가 커질수록 결정은 늦어지고 결과는 나빠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결정의 타이밍과 실행 능력이 성능 사양보다 더 중요한 변수가 되는 순간이 분명히 있거든요. 캐나다는 20년을 더 기다릴 여유가 없습니다. 결국 이건 잠수함을 고르는 문제가 아닐 수도 있어요. 어떤 나라의 제조 역량을 믿을 것인지, 어떤 공급망 위에서 40년의 안보를 설계할 것인지, 그리고 지금 당장 결정할 의지가 있는지 없는지의 문제입니다. 독일은 깊은 전략적 통합을 제안하고 있어요. 한국은 빠른 납기와 검증된 실적을 내세우고 있죠. 두 제안 모두 나름의 논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캐나다가 지금까지 겪어온 문제들, 납기 지연, 예산 초과, 전력 공백을 떠올리면 이번 선택에서 가장 크게 봐야 할 건 아마도 약속을 지키는 능력일 거예요. 화려한 패키지보다 정해진 기간 안에 정해진 예산으로 실제로 잠수함을 만들어줄 수 있는 파트너가 필요한 시점이거든요. 2026년 최종 결정이 내려집니다. 건조는 2030년대까지 이어지고 완전한 작전 능력을 갖추는 건 2040년대예요. 일단 결정되면 되돌릴 방법은 없습니다. 그리고 그 결정이 향후 40년 동안 캐나다 해군의 위상과 국가 안보의 틀을 만들어낼 거예요. 파트너십이냐, 속도냐, 유럽이냐, 아시아냐. 그런데 어쩌면 이 두 가지 질문보다 더 근본적인 게 있을 수 있어요. 캐나다는 지금 이 결정을 내릴 준비가 되어 있는가? 여러분은 어떻게 보세요?